네, 반장님이 저희 팀장님으로 새로 오셨고 저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죄송하지만 사직서를 아, 이걸 까는 거야? 오늘은 또 아주 특별한 네,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정말 아주 짧게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부끄럽네요. 네, 네. 그냥 제가 딱 낚아채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닉네임이 후안이래요. 후안. 후안이죠. 네, 네. 후안. 후안. 네, 후안이요. 후안. 후안 무치 할 때 후안. 이런 거 자른다고. 이게 제가 멕시코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멕시칸 아, 멕시코. 이름입니다. 네, 애들이 이름을 발음을 하기를 어려워해서 국내 NGO 단체에서 한 3년 일하다가 네, 퇴사를 하고 영국으로 또 국제개발 쪽 관련해가지고 또 1년 유학을 석사 유학을 갔다 왔고요. 지금은 네, 국제적십자위원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됐네요. 아, 1년. 네.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1년이고. 네, 1년 됐습니다. 네. 연디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알아요? 아니 모릅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 그 적십자. 예, 그 적십자는 알아요. 네, 네. 북한에 막 보내고. 아, 네, 그렇죠. 네. 뭐죠? 그 수해 났을 때 그쵸. 수해하고 그리고 지로용기 날라오잖아요. 그 적십자입니까? 그 적십자죠? 그게 대한적십자사죠. 대한적십자. 그럼 국제랑 다른 거예요? 예, 저희는 이게 그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의 그게 있어요. 엔티티가. 그래서 IFRC라고 이제 페더레이션이 있고 저희가 이제 인터내셔널 커미티 오브 레드 크로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소사이어티라고 각 나라에 있는 이제 적십자사들인데 대한적십자사는 이제 내셔널 소사이어티에 들어가는 거죠. 소사이어티 들어가는 거고. 네. 아, 그리고 처음 알았네요. 내셔널 소사이어티는 각 나라에서 집중을 하는 거고 뭐 IFRC는 평시 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제 개발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활동을 하는 곳이고 ICRC는 제가 소속한 인터내셔널 커미티 오브 레드 크로스는 전시죠. 그래서 이제 긴급 구호라던가 의료 지원 이런 거를 저희는 집중적으로 하죠. 그럼 영어 쓰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난 못 들어가겠구나. 인사이트가 있네요. 영어 쓰니까. 영어 쓰겠구나.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유학도 하셨고, 네. 1년 스페인어 배워가지고, 네. 그리고 NGO에 이제 남미 지부죠, 지부. 네. 파라과이에서 1년. 그렇죠. 그게 사무장 뭐 이런 거예요? 프로젝트를. 아니요. 제가 사무장할 짬은 아니었고요. 그때가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말단. 예, 말단 완전 파견직. 말단 파견직. 말단 파견직. 완전 말단 파견직으로 들어갔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도착을 하자마자 그 당시에 계셨던 이제 지부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죠. 아, 그분이요? 네. 저희 같은 곳에 파라과이 1년은 뭐 되게 좋았어요. 되게 많이 배웠고. 좋았어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NGO 단체를 들어간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어떤 진짜 리얼 현장에 나간다. 약간 그런 기대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인사상의 이유로 지부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약간 지부장님처럼 막 결제해야 되고 수표에다 사인하고 왕이었네 왕. 근데 되게 뭐랄까 약간 단종 같은 느낌이었죠. 단종? 예, 뭐예요? 힘이 없는 왕이라는 거죠. 아까 짬 없다고 했었죠. 짬. 네, 짬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뭐 국제개발 경험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현장 경험은 더더군다나 처음이었고 어허.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가지고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설렜고 되게 많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약간 이제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약간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동 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 건축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네, 건축하는데 좀 약간 애를 먹었었죠. 저는 생전 벽돌 한 장 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갑자기 좀 그때 예산 규모도 좀 컸었기 때문에
예, 그런 사업들을 좀 하느냐고 좀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현지 직원들 있잖아요, 주로. 그래서 사실 현지 직원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안심이 됐던 게 제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과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이게 통역이 있으면 어쨌건 간에 그 통역에 의해서 정보가 걸러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건 간에 걔네들이랑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 사실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단체도, 제가 다녔던 그 단체도 그러니까 저를 그래서 보내지 않았을까. 예. 파라과이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뭐 배움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거를 좀 배움 체득했다 생각해요? 체득한 거는 좀 약간 확실히 국제개발 현장에서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노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 정답이 없다. 오, 예. 정답이 없다. 예, 정답이 없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야, 이 두 가지 완전 인사이트 제대로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이 길로 가도 괜찮고 이 길로 가도 괜찮은 게 약간 국제개발의 길인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1년 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예. 파라과이에 계시다가 네. 다시 한국 들어오셨다가 네, 그렇죠. 아. 한국에서 이제 그 단체의 네. 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저희 반장님을 만났고, 아 그때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예, 반장님이 저희 팀장님으로 새로 오셨고, 저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죄송하지만 사직서를 아, 이걸 까는 거야? 차마 첫날에는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아 진짜 첫날에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되게 많은 사람하고 일하고 제가 팀장도 꽤 오래 하고 다양한 팀에서 지부장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은 동료들이 참 많아요. 후배 동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봐요. 홍보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여러 상황 때문에 이제 한국에 딱 와갖고 본부 팀장에게 딱 앉았는데 첫날부터 이 친구가 눈을 마주치지를 않는 느낌이 그래서 약간 샤이한가? 아, 그런가 보다. 성격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다음날,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나 때문이냐? 그러셨어요? 스페인어. 아, 스페인어를 많이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아 나르코스. 네네네. 뭐, 예. 아, 마르코스. 그렇죠. 네, 그런 거 이제 듣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아, 스페인어를 하시는군요. 그것도 사실 얘기가 있는 게 네. 멕시코를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대학 시절에 뭐 제 반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좋아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학점이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좀 교환학생 지원이 좀 경쟁이 센 학교여가지고 제가 원래 영미권을 가고 싶었거든요.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서 영미권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 학교가 28개를 지원할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영미권 앞에 쫙 늘어 세웠거든요. 뭐 미국, 캐나다, 홍콩, 영국, 뭐 유럽권 다 썼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개가 딱 남았는데 하나가 멕시코였고 하나가 북극권에 있는 캐나다 대학이었어요. 북극권. 오로라 볼 수 있는. 네네네. 북극곰이 정말 있다는. 와 좋다. 곰 주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멕시코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총질이 난무하던 때라. 그래서 이제 나 총을 맞아 죽을 거냐, 북극곰한테 물려 죽을 거냐.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은 북극곰한테 잡아먹히는 게 더 고통스럽지 않냐.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네. 상상이 과하다. 총은 한 방에 가지 않냐. 그래서 멕시코를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스페인어를 터득을 하게 된 거죠. 또 궁금한 게 네. 1년 만에도 이게 스페인어가 가능한가요? 이제 그 당시에 제 주의는 약간 놀면서 배우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다양한 되나? 여자친구 있으면 돼. 저는 아쉽게도 여자친구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량의 음주와 그치. 술 친구 있으면 돼. 음주 가무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술 친구. 이
또 데킬라가 유명한 곳이잖아요, 멕시코는. 데킬라가 이렇게 제 뇌를 약간 스펀지처럼 만들어줘서 그 데킬라가 엄청 언어가 딱딱 들어올 수 있고. 엄청 독한 술에 여기 소금 이렇게 갖고 여기 뭐 그렇죠, 레몬 빨고. 레몬은 빨고. 네. 레몬 빨고 이거 봤어요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1년 만에 좀 어느 정도 하게 됐고 그때 남미를 좀 많이 다녔어요. 중남미 여행을. 그때 거의 한 20개국 정도 갔으니까요, 여행을. 네. 이야 부럽다. 멕시코 이남은 거의 다 갔으니까요, 제가. 여행 엄청 다녀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때가 대학생 때인데 그때 이제 좀 국제개발 현장에 좀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요? 예, 좀 약간 어려운 환경들을 좀 보고, 예, 좀 약간 좀 저 자신을 약간 다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이렇게 좀 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남미 그때.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근데 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운이 좋지 못하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 뿐인데,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좀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부터 NGO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항상 저희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의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철학이. 뭐요? 자기만의 똥꼬집이 있어야 되는 그런, 똥꼬집? 예, 뭐지? 그런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그런 거를 그때 구축을 한 거죠. 여행 다니면서. 네. 20대 중반, 예, 그렇죠. 20대 중반이었죠. 그렇죠. 20대 때 창업다고 그랬잖아, 연디는. 저는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말아먹어도 지금 창업 대단한 거지. 보통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20대에 창업하는 건. 그래서 머리도 다 세시고. 파라과이에서 느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파라과이에도 뭐 플랜이라던가 이런 좀 여러 단체들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ICRC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다른 단체들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학사 지식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국제개발이. 이제 석사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학사 과정에서 국제개발을 다루는 그런 데가 흔치 않은 데다가 국제개발의 범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자기 한 분야를 딱 잡아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약간 그 당시 국제개발 하는 사람들이 약간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약간 너무 분야가 지금 다양하고 점점 더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야들 중에 하나를 찝어서 파야지 이거저거 하다가는, 예, 제너럴리스트 된다. 예. 제너럴리스트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너럴리스트가 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제너럴리스트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스페셜리스트를 하려면 하나를 잡아서 파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석사 생각을 하면서, 예, 돈을 열심히 모았죠. 학비를. 그러면 한국에서 안 하시고 영국으로 가신 거는 뭐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영어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나았어요. 진짜 잘하는보다 스페인어. 아니요, 말만. 예.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그때 막 급조해서 배웠을 때도 말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맹이잖아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영미권 쪽으로 알아봤는데, 확실히 영국이 이제 학비도 좀 미국보다는 싸고, 그리고 1년이라는 1년 단위, 1년이라는 점이 좀 매력적이었죠. 네. 영국은 1년에 석사를 할 수 있다는 되게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다 영국의 유학가들. 네네. 그 이유 하나. 그게 아주 크죠. 그게 되게 커요. 되게 빡세요. 되게 힘든데 대신에 그렇게 1년 딱 끝내면은 디그리가 나오니까요. 네. 영국에서 무슨 공부했어요? 저는 이제 영어 영어 공부 물론 했죠. 영어 공부가 1순위였죠. 개발협력 유학가서 영어 제 영어권 국가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 살아본 거였기 때문에 사실 영어가 느는 게 또 목표 중에 하나였고, 공부했던 거는 약간 젠더 바이올런스 앤 컨플릭트 이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하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젠더도 하고 바이올런스도 하고 컨플릭트도 하는데, 약간 젠더 바이올런스도 하고 아니면 컨플릭트 존에서의 어떤 젠더 뭐 이슈 이런 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젠더는 하나도 몰랐고,
바이올런스랑 컨플릭트에 관심이 있어서 그 과를 들어가는 거였는데 의외로 젠더가 되게 센 과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젠더라고 하는 건 양성평등. 양성평등이죠. 그렇죠. 양성평등 양성평등. 분야의 개발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LGBT도 다 포괄하는. 그래서 친구들 중에 LGBT가 되게 많았어요. 그 바이올런스는 그 폭력인데 전체적인 폭력을 다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국가에 의한 폭력이든 뭐 여러 그렇죠. 분쟁에 의한 폭력이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주로 다뤘던 거는 뭐 분쟁에서의 폭력, 아니면 젠더 베이스드 폭력 그런 거 많이 했죠. 콩고, 르완다 뭐 이런 케이스들 많이 봤고 콜롬비아, 네 그런 케이스들 많이 무슨 봤죠. 분쟁이? 콜롬비아는 그 파르크 그 반군 단체 마오이스트들 그쪽이랑 또 반군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콩고도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네, 르완다도 그렇고 그쵸 루안다. 네. 그리고 뭐 보스니아 이런 데도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보스니아. 거기도 인종 청소 겸 뭐 막 강간 이런 거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젠더 베이스 바이올런스 그런 것 좀 많이 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류의 국제 개발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 일을?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는 국제 개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의 그 뭐랄까 시각을 바꾸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홍보 활동 그런 걸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정책적인 무엇인가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 나라가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드보커시 활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본 거로는 이제 주로 PTSD 활동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심리 안정. PTSD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네. 그러니까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데미지 입은. 젠더 바이올런스 당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심리 지원, 심리 치료, 더 나아가서는 리해빌리테이션까지, 재활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종류의 국제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가 지금 일하는 데 도움이 돼요. 되길 되게 궁금하더라고. 되길 바랍니다. 되길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있던 아제르바이잔에는 젠더 바이올런스가 그렇게 이슈가 있는 데가 아니었어서. 근데 뭐 앞으로 제가 가게 될 곳은 또 다르니까요. 당연히 공부니까 네. 공부가 도움이 되겠지만 주로 주변에서 이제 유학을 가거나 공부 개발협력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학위가 필요한 경우도 좀 있잖아요. 네. 솔직히 네. 학위가 필요해서 이제 공부 때문에 그쪽 뭔가 지식을 더 연구하려고 하거나 네. 그런 것보다는 네. 근데 학위만 필요하다고요? 학위가 필요한 때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있다고 들었어요. 뭔가 더 레벨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넓은 곳으로 나가고 싶다. 국제적으로 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디그리가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오죠. 그런데 뭔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책에서 배운 것보다는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영국 수업 자체도 교수가 리드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리드하는 걸 더 원했었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토론을 많이 하고 교수는 방향만 잡아주는 조타수 역할을 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데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아 저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좀 생각의 길을 많이 열어주는 네,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글로 표현해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빡세게.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됐어요. 그때 수업을 한 학기에 2개만 듣는데도 그 리딩 양이 아니, 수업이 한 학기에 2개밖에 없어요? 네. 껌이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개면은 정말 네. 껌이죠. 수업이 딱 2과목이고 월수 화목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일주일에 2번밖에 없는. 근데 이제 그 준비를 해가는 그 리딩의 양이 엄청났죠. 한 논문이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그럼 논문을 기본적으로 한 3-4개는 읽어와야 얘기가 돼요. 수업 한 수업에? 네, 한 수업에. 한 수업에? 네. 믿기 어려운데. 인스타그램에 막 노는 사진밖에 안 올라오는데 공부하는 거 1도 없던데 1년 동안.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영국 유학을 준비하는 분이 있겠지만 1학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치 적응. 노하우를 터득하면
그 30페이지를 다 안 읽어도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속독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아 영어를 공부하는 겸 그냥 해야 되겠다고 되게 정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터득이 됩니다. 그러면은 멕시코에서는 데킬라에 레몬즙 짜서 먹고 네. 그 영국에서는 뭐 주로 영국은 이제 펍의 나라이기 때문에 펍의 나라. 네, 그리고 영국이 또 세계 최초로 에일 맥주를 개발한 곳입니다. 호흡이 많은 맥주인가요? 난 맥주 좀 발효 온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라거는 좀 차가운 온도에서 발효를 시키는 거고 얼마나 질겼길래 이거는 살린다. 공부할 때는 술이 필요할 것 같긴 하다. 맞아요. 좀 더 리딩이 잘 돼요. 아, 그런 생각 갑자기 확 들었어요. 공부할 때는 술이 좀 필요하겠구나. 뭔가 더 잘 읽히는 것 같고 말도 더 잘 돼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사실은 유학을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장 활동하면서 좀 배워야겠다. 혼자 배우는 건 좀 어렵다. 맨날 직원들한테 배우고 막 그러다가 유학 좀 해봐야지 그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그 사람들하고 사귀어가면서 막 또 그룹 토의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 조별 과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조별 과제. 네. 또 문화권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유학생들 거. 그렇죠. 뭐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처음에 있고. 어떻게 친해져요? 뭐라고? 항상 국룰이죠. Nice to meet you 시작해서. 굿모닝 에브리모닝. 네. 영국 발음. 완전 연디님 영국 발음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 갔던 나라의 친구다 그러면 이제 아 나 거기 가봤다. 그렇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공통 관심사.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아 거기도 가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트다가 아 넌 뭐 공부하니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요거 하나 물어보고 싶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는 솔직히 학교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옥스브리지를 가고 싶다면 그건 정말 많이 들고요 돈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원했을 때가 한 3년 전에 한 4만 8천 5만 파운드 정도였어요. 한 1년에. 1년에? 네, 1년에 그랬던 거예요. 학비만? 네. 옥스브리지는 되게 비싸고요. 근데 제가 갔던 데나 다른 데들은 그냥 괜찮았어요. 제가 그 단체에서 일하고도 3년 일하고도 좀 힘들게 살았지만 어쨌든 그때 모은 돈으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엔조 단체에서 3년 일해갖고 모은 돈 가지고 네. 그렇게 술 먹고 놀고 쓸 거 다 쓰고 모은 돈 가지고 끼니를 줄이면 됩니다. 아, 끼니. 네. 안주 안 먹고 네. 술만 먹고 해서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 같이 물가가 싼 나라를 가서 물가 거기서 또 아끼고 거기서 또 아끼는 거죠. 좋네. 전략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전략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저희가 7월 말 8월에 제출을 해요. 저희가 7월 말 8월쯤에 9월부터 저희가 놀거든요. 왜냐면 졸업식이 1월인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 가요. 할 게 없으니까. 졸업 안 했는데? 네, 졸업식은 안 해도 디그리는 보내주니까요. 집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집에 가는데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랬군요. 네, 왜냐면 집에 가면 뭔가 한국에서 일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 하고 그냥 런던에서 알바하면서 일식집에서 알바하면서 버티다가 뭐 어떻게 취직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논문을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게 논문이 되게 꼴도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좀 이용을 해서 그때 좀 원서를 많이 넣었어요. 그 틈틈이 이제 그 릴리프 웹이나 링크드인 같은 거 좀 많이 보면서 예, 그쪽에 이제 좀 잡 베컨시 같은 거 뜨면은 그쪽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컴퓨터 정리를 하는데 이력서가 한 6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커버레터도 다 쓰고 그런 뭐 쪽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도 썼었고 플랜 케어 멀시콥 다 썼어요. 그 60개 써가지고 하나 됐어요? 네. 이게 노력으로 된 거예요. 딱 하나 됐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간 게 딱 그거 하나였어요. 거의 다 서류 광탈하고. 근데 거의 졸업하고 네. 그냥 몇 달 있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ICRC가 되게 그때 길었어요. 그 프로세스가. 제가 8월 말에 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9월 말에 저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너 서류는 통과는 됐는데 그 랭귀지 테스트를 한번 봐라.
그래서 영어 스페인어 랭귀지 테스트를 전화로 봤어요. 인터넷이랑. 그러고 또 까먹고 있다가 10월 말쯤에, 그러니까 한 달씩 연락이 오더라고요. 10월 말쯤에 너 랭귀지 테스트 통과했다. 화상 면접 한번 보자. 그래갖고 화상 면접을 1대1로 한번 막 보고 또 까먹고 있다가 12월 중순 크리스마스 직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 화상 면접 통과했고 최종 면접을 보러 제네바에 와라. 제네바 갔어요? 네, 다행히도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으니까 이제 더 가기 쉬웠죠. 제네바 비행기표랑 숙박을 또 대줬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은 또 1월 중순에 봤어요. 6개월짜리 코스네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좀 똑똑한 사람, 다른 데 못한 사람들은 다 못 참고 가고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네. 결국은 다른 데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최종 면접을 보고 최종 면접을 엄청 빡세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빡세게 봤어요. 저 그거 끝나고 체했어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화장실 딱 한 번 가고 아침 8시 반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4시간을. 면접을?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4시간 동안 계속 돌리면서 좀 약간 진을 빼는 면접이어가지고 약간 이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도 보지만 뭐 어떤 리액션을 보는 거죠.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짧은 기간 동안 극단의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뭐 분쟁이나 폭력 상황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아주 비협조적인 상황들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일할 때도 네. 항상 밀리터리 체크포인트 지나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그렇죠. 항상 검문 받고 그런 환경이니까요.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면접이 딱 됐어. 네. 그러고 한국에 왔죠. 저는 그러고 이제 졸업식을 1월에 하고 비자가 끝나서 한국에 와서 또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3월에 닭갈비를 먹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죠. 최종 합격됐다고. 우와. 그래서 5월에 아제르바이잔 보낼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 가게 된 거죠. 아제르바이잔은 그러니까 터키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카스피해라고 되게 큰 호수 같은 해가 있어요. 바다가. 근데 그 연안에 있는 국가예요. 그럼 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제르바이잔이 분쟁 지역이에요. 거기. 나라 자체가? 네. 전혀 모르겠어요. 거기가 지금도 사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도 사실 사람이 죽고 막 그랬거든요. 네, 지금 다시 또 분쟁이 재점화되는 시즌이어서 어떤 종류의 분쟁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스탈린 때문이긴 한데 그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이 원래 거기가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가 구소련 국가니까 스탈린이 국경을 그을 때 아제르바이잔한테 그 땅을 넘겨준 거예요. 아르메니아계가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가 구소련이 붕괴될 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아르메니아계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아르메니아에 편입되겠다라고 한 거죠.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을 선포를 하고 독립을 하고. 와, 진짜.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한 15% 되는 큰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전쟁 선포를 해서 독립 선포를 막으려고 했고 아르메니아는 군대를 보내서 거기 도와준 거죠. 와, 진짜 다 처음 들은 얘기인데. 와, 그런 데군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적시입자가 그런 분쟁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전쟁 과정에서 그게 좀 전쟁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20년, 30년 전 전쟁이거든요. 1990년대 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전몰자들이 있어요. 실종된 사람들. 전몰자. 예. 그 실종된 사람들이 저희 기관에서 파악하는 것만도 거의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그 전몰자들의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소재 파악을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그리고 그 실종자들의 가족에 대한 케어를 또 저희가 하고 있죠. 그쪽도 약간 그 심리 안정 지역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실종자들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희망 때문에 항상 되게 괴로워하거든요, 심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같이 푸는 시간도 갖고 또 그런 실종자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뭐 추모 행사를 한다던가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좀 그 질병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면 그런 여력이 되면 재정적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요런 프로그램에서 후한킴은 뭐래요? 저도 이제 그 프로젝트의 하나죠. 그 이제 전몰자들을 찾는 여기서 프로젝트. 짬밥이 모자란 말단이. 아 그렇죠. 아 진짜? 저 1년 차예요. 아 이제 2년 차네요. 아 이제. 진짜? 네. 그럼요. 아직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급은 아닙니다. 그럼 거기 팀에는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꽤 규모가 커서 바쿠에만 한 60명 있어요. 바쿠가 수도거든요. 수도에 있고 저희가 또 국경 지역 쪽에 또 조그맣게 지부 단위로 하나가 또 있는데 수도에는 한 60명 정도 있는데 그 팀이 한 그래도 절반 이상이 약간 접경 지역에서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요. 요새 총격전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막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제네바에서 협약을 맺은 인터내셔널 휴메니테리안 로를 준수하도록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죠. 국제 인도주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민간인, 그러니까 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죠. 양쪽에 다. 아르메니아 쪽도 그렇고 아제르바이잔 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1년 됐는데 1년 지나고 또 이제 다른 나라 간다면서요? 네, 공교롭게도 아니 원래 1년씩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 2년은 1년간 이제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1년간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고 나서는 처음 2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국제적시자위원회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선택권도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장기 프로젝트에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2년짜리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래도 그 배운 거를 어쨌든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국제기구에서는 계속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쪽 전문 분야로 계속 배치를 해주나 봐요.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그쪽으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 기관도 그쪽이기도 하고 분쟁 전문이니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진짜 오늘 사실은 오면 꼭 물어봐야지라고 했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NGO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제 남미에서 활동했지만 이게 나라가 다른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거하고 이런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제 NGO에서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 전반적으로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유튜브 듣고 리얼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 요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이 분야에서 일해봐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후원을 하시는데 여러 활동들이 궁금하셔서 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국제기구 이런 데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하고 이제 한국의 인터내셔널 NGO에서 파견돼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다른?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우선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중도 포기자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건 이제 하다 그만둔다고요? 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고자라고 하면 안 되지 참. 네, 중도 포기자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1년 있거나 3년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파견직들이 많다는 얘기요? 정확하십니다. 양쪽 다? 네. 국제건 국내건 어쨌건 간에 되게 극한의 상황에 치달을 때도 있고 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잖아요. 뭐 자기 나라가 아닌 그것도 선진국도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체류를 해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환경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업무나 또 저희같이 막 분쟁 지역 이런 데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는 사실 현장에서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렇죠. 분쟁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사고가 난다던가 항상 사고 같은 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 물리적인 사고인지 아니면 뭐 어떤 금전적인 사고인지 뭐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자꾸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건 조금 봐줄만하다. 그렇죠. 그런 게 스트레스가 사실 되게 많이 오는 거죠.
극한의 상황이 벌어졌거나 뭐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그러면 그래서 중도 포기한다.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PTSD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필요하죠. 네. 그래서 주로 뭐 요즘은 많이 인식이 이런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좋아져서 현장에 뭐 긴급고 상황이나 뭐 이런 데 나가면 PTSD 뭐 심리 치료도 받게 해주고 네네네. 예, 그런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중도 포기자가 많은 걸 봤어요. 네, 저는 이쪽에 있으면서도 봤고 저쪽에 있으면서도 봤고. 근데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뭐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각자가 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나 약간 꼰대 같은 생각했어. 네. 아,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뭐. 근데 역시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차이점은 이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 처리해 줄 거예요. 아, 네. 우리 연디가 편집하면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국내에 막 다양한 NGO로 다닌 게 아니라 오직 그 단체만 갔었기 때문에 제가 뭐 비교군이 되게 작고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편집이다. 그리고 그냥 좀 제가 느낀 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복지 면에서 차이가 크죠. 복지. 네, 직원 복지. 직원 복지. 네. 뭐 월급 아니요. 이외에 네, 전반적인 모든 거. 전반적인 모든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 시스템. 확실히 국제적시자위원회는 1800년대부터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매뉴얼이 다 있고, 뭐 가이드라인 다 있고,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딱히 물어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닌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경향이 컸죠. 매년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계획이 계획을 낳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또 차이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만 더 한번 얘기 듣고 싶은데 이게 차이점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비교군을 경험한 네네. 사람이니까 그리고 막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못 물어볼 정도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그렇죠.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짬이 안 된다고 말단입니다. 네. 의사결정 구조에 현지인이 많이 개입하는 것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죠? 어디가? 아무래도 국제 쪽이요. 네,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물론 국제기구나 국내의 NGO나 다 외국인과 그 현지인이 섞여서 일하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NGO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거기서 또 한국에서 지부장님들이 가니까. 그렇죠. 돈도 그쪽에서 나오고. 근데 확실히 저희는 제네바에서 돈이 나오지만 현지 직원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이렇게 좀 토탈적인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네네. 본인도 막 의견 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럼요. 한국 NGO나 국제 NGO나 그 구조는 되게 수직적이에요. 그 구조는 되게 수직적인데 소통 방식은 수직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국제는.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NGO로 일을 하면서 지역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기구들 활동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네네. 사실 뭐 이제 기금을 합쳐서 좀 일해보자고 펀드 따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만나본 분들은 뭐 현지 직원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좀 약간 엘리트적인 사고가 있어. 그리고 되게 생각들이 다 거시적이야. 큰 그림. 뭐 국가 레벨의 사업 단위고 디테일적으로 좀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제가 만난 분만 그래요. 네네. 그분들은 현장도 다니는 것도 뭐 정기 모니터링 할 때나 약간 지휘관처럼 막 시찰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룹에 들어온 뭐 NGO들이나 인터내셔널 레벨의 그런 분들만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 그룹에서만 소통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NGO나 약간 변방의 NGO들은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시하죠. 네. 로컬 NGO들은 사실은 약간 어쨌든 지원하고 지원받는 대상으로 보고 네네.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깼어요. 이제 국제기구가 어떤 엘리트들만의 집단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그렇죠. 예, 후한 킴을 보고 알았어요. 저를 뽑았으니까요. 저는 엘리트가 아닌데. 농담. 아니 근데 확실히 엘리트주의 같은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엘리트주의 같은 거. 반대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거시적인 거를 많이 보는데 대신에 그만큼 현지 직원들이 미시적인 거를 봐주고 그거를 경청을 해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호 보완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네요. 네. 뭐 이제 저희 아제르바이잔의 케이스만일 수도 있죠. 이제 뭐 제가 남수단을 갔는데 또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다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 어떤 그렇죠. 일이든. 그렇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네. 국제적 십자 일하는 분들이 꽤 우리나라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한 6명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국인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지. 일단 영국 뭐 석사가 있으면 좋고요. 제2 외국어가 하나 또 확실한 게 있으면 좋고. 근데 이거는 항상 모든 국제기구 설명회에서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스펙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의 경험이고, 그렇지. 경험이 중요해요. 개인의 경험을 어떻게 잘 녹여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에서 거기에서 임프레시브하게 가느냐 못 가느냐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집중 면접해갖고 네네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자기가 이제 네.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거든. 근데 정말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런 저는 분야에. 네네. 저는 뭐 이쪽 분야에 정말 뜻이 있다면 네. 도전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면 그 원더스에 취직하는 게 좋을까요? 국제 이렇게 격을 올리는 거야. 국제 적십자에 취직하는 게 좋을까요? 시리어스 진지하게 해서 잠깐 대답하지 말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다. 어떤 후배한테. 문턱이 동일한가요? 굉장히 어려운 면접을 봐야 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급여 따지지 말고 급여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급여 조건 따지지 말고. 하지만 뭔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할 만큼 했다. 하시는 분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오세요. 안정된 시스템 하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대신에 나는 개척정신이 투철하고 뭔가 진짜 역동적으로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해보고 싶다 하면 원더스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적십자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연기님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거 뭐야? 고민을 안 하시는데 연기님은 바로 나오시는데 어차피 조건도 안 돼. 기타 특기가 없어요 저희가. 인내심 꾸준함 이건 장렬히. 저희 포지션 중에 뮤지션이 없어가지고. 군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군대가 중요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면접 때 되게 제가 군대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어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리나라 어떤 군대 제도를 모르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컨스크립션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극한의 환경에 처해 봤다는 거죠. 집에도 못 가고 단체 생활하면서 한정된 공간에 있어 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는 남수단의 지부도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군대 다시 가는 느낌. 네. 이건 아니다. 왜냐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고 휴가 받아서 나가야 돼요. 네, 보급 받는다고 들었어요. 보급 받아요? 비행기로. 낙하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지금 남수단 가면 갈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무슨 일을 주로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1년 동안 배운 게 있어서 아마 이번 거는 약간 좀 이제 더 매니지먼트 쪽으로 약간 이제 좀 올라오는구나. 네, 약간 매니지먼트 쪽으로 간다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가봐야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이제 주로 남수단 문제가 거기가 분쟁이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약간 시빌리언 프로텍션 쪽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민간인 보호.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분이 지금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일 끝내고 자가격리.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3달 반. 재택근무 3개월. 재택근무 3개월을. 자가격리 2주 와서. 그러고 지난주 일요일부터 해방이 됐죠. 해방된 지 4일 됐어요.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또 다시 지금. 네, 다음 달에 남수단에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쪽 분야 사람이니까 뭐 이해가 다 되고 재밌을 것 같고 와 재밌겠다. 남수단 가요. 그래서 야 진짜 재밌겠다. 내가 카톡으로 거의 유일한 분이셨어요. 재밌겠다라는 리액션은 유일했어요. 다들 한숨 쉬거나 조의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입장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 직업이 좋은 직업인가 진정 뭐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저는 가치와 비전이 있는 사람이면 지원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기 그렇죠. 가치관이 굳건해야 버틸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개발협력은 뭐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일을 하든지 아니면 NGO에서 일을 하든지 뭐 다른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든지 뭐 현지 로컬 NGO에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그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게 다 도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살아왔던 또 삶하고 뭔가 매치되면서 가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도전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쉽다 어디가 어렵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게 약간 분쟁 상황이지 사실 마음에 분쟁이 있으면 그보다 더 그럼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군대랑 똑같네요. 전방에 가도 사람이 좋으면 편한데 맞아요. 후방에 있어도 곱창이 있으면 힘들죠. 어디에서 뭔가 인정받는 일을 해야지라고 사실 그거를 1차적인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그래서 뭐 조건에 맞고 뭐 자기가 열정이 있고 나는 뭐 국제기구에서 일하겠다 그러면 거기 조건에 맞게 네네. 도전하면서 그렇죠. 뭐 필요한 뭐 스펙도 쌓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고. 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대로 하고 현지에서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근데 개발협력이라고 불러주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되게 의미 있게 현지인하고 동화돼서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정한 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장님이 추가하시고. 트루 로컬라이제이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장 로컬에 근접해 계신 분 같아요. 제 주변에서. 로컬을 좋아하죠. 제 주변에 있는 국제개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반장님이 제일 근접해 계신 분이에요. 로컬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로컬로 가는 거를 이제 지향하죠. 운전사인 줄 알아요. 하긴 지금은 좀 하얘지셨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더 까마신데 라오스에 계셨으면은 아마 운전사인 줄 알아. 현지 직원은 운전을 잘 못하니까 우리 현지 직원 매니저가 옆에 타고 내가 운전하는 거지. 내가 운전하는 거죠. 수동 운전.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 후안킴님 만나갖고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남수단 갔다가 오면 또 남수단 얘기도 한번 듣고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혹시 또 모르잖아요. 국제 적십자에서 필요 없다 할 때가 올 그럴 때는 또 제가 또 불러주세요. 다시 우리의 끈끈한 한 달에 그럼요. 팀장과 팀원으로서 그 시절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사직서를 2번 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오늘 후안킴 다양한 경험들 있는 분을 모셔갖고 오늘 되게 재밌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편집은 연디가 아주 예쁘게 잘 해줄 것 같고요. 국제개발 리얼라이브를 하는 취지 자체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의 그 상황과 일들을 좀 더 피부에 잘 와닿게 친구나 주변인이 얘기해 주듯이 그렇게 이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하는 일들이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과 그리고 어떤 진짜 실제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많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 경험 말고 다른 사람 경험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되고, 다른 거는 이렇게 이런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왜곡되고 뭔가 잘못 알려진 이 개발 협력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어떤 굴곡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이쪽 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실제적인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때마침 이제 한국에 한 달 정도 들어오셨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 저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진짜 생소한 이게 그렇구나 라는 감사합니다. 얘기들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저희가 계속 이런 좋은 이야기거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 모시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킬라 먹으러 가자. 네. 한잔하러 가시죠.